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시간 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목표는 좋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그 좋은 글의 예시글을 배워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벚꽃 창신의 정신을 배운다. 그림을 관찰하고 묘사 및 서술하는 방법을 배운다가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야묘도추도라는 그림에 대한 설명글인데요. 오주석 선생님은 그 1956년생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방송에서 강의했던 것을 녹취록으로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단원 기몽도, 그림 속에 노릴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세 권의 그 단원 기몽도까지의 책은 생전에 출판을 하신 것이고요. 이 지금 옆에 사진에 보이는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은 아마 유고집으로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 오주석 선생님의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자세히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묘도추도를 그림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왼편에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는 그림 보이잖아요. 그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보시겠습니다. 오른편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그 발가락 보이고 이 아저씨 담뱃대 들고 있는 이 아저씨보다 등치가 조금 큰 그런 아줌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 그 무슨 영상을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 김득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분이 호가 긍제입니다. 이 긍이 삼가할 긍, 제는 삼가할 제. 그래서 삼가고 삼가다라는 의미도 삼가고 공손하다라는 의미를 겸손의 의미로 이런 호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4대에 걸쳐 20명의 화원을 배출한 그런 화원 출신이 많은 그런 집안이시네요.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과 함께 조선의 3대 풍속화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풍속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도석인물을 잘 그리셨는데요. 도석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동양화에 나타나는 여러 신선, 부처, 고승 따위 그런 인물을 그리는 거를 도석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그리셨고 그리고 풍속화를 그릴 때는 김홍도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을 많이 보다가 이 김득신의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마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모 그림을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영모가 뭐냐면 그 조수 그림인데요. 새나 동물들 여기 지금 그 뭐 병아리, 암탉 그리고 고양이 막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풍속화 중에 이제 투전이 되게 많이 알려지고 그 노름판 이런 풍경이 되게 흥미롭게 그려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야묘 할 때 이제 묘가 고양이 묘고요. 그리고 추는 그 병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밤 고양이가 병아리를 도둑질 해가지고 달아나는 그림이다라는 뜻이죠.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 고양이를 살펴보면 진짜 고양이가 물고 가는 그 병아리가 진짜 통통해요. 그리고 이 병아리 어미닭을 딱 보고 있죠. 그리고 어미닭은 눈이 빨개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아리 세 마리는 오른쪽으로, 한 마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림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 우주석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해설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우주석 선생님이 다행히도 정말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뭐 이런 시리즈물을 쭉 내놓고 가셨기에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우선 재밌죠. 어이할고 도둑고양이 잡으려다 우리 영감 먼저 잡겠소 라는 제목을 붙이셨네요. 이게 웬 소동이냐. 한가로운 시골집의 고요와 평화를 깨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검정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노랑벙어리를 그만 잽싸게 채서 달아난 것이다. 깜짝 놀란 어미닭이 눈에 시뻘겋게 독이 올라 날개를 파닥거리며 죽을 각오로 고양이에게 덤벼들고 나머지 병아리들은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꼬꼬대 꼬꼬꼬꼬 화급한 암탉 비명소리에 자리 짜던 주인 영감 벌떡 일어나 긴 담뱃대를 내뻗어 후려치려고 하지만 역부족인지 굳은 몸이 말을 들을 리 없다. 그대로 꼬꾸라지며 탄건에 자리틀에 재료까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이 담뱃대 바로 앞에 그 자리틀, 그러니까 뭐 자리 짜는 그 틀인데 자리틀 자빠져 있고 탄건 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곧 앞으로 자빠지게 생긴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시각적인 심상을 활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통통하게 노란, 그 다음에 어미닭이 눈이 시뻘겋게, 예. 그리고 꼬꼬대 꼬꼬꼬꼬, 예, 닭이 우는 소리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쓴 거가 느껴지시죠? 이어서 읽어보면 소란스러운 와중에 영감 몸만이라도 성하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아이쿠 이번에 정작 놀란 건 만화님이다. 허겁지겁 방 안에서 뛰쳐나오느라 맨발 바람으로 쿵쾅거리며 엎어질 듯 영감을 붙들어 보려 하지만 일은 벌써 다 글렀다. 공중에 붕 떠있는 영감을 어찌할 거나 도둑고양이는 여유만만하게 달아나며 용용 죽겠지 하는 양 긴 꼬리를 얄밉게 휘두르며 영감을 돌아다 본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화면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급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림을 감상하는 이는 작품 이전의 상황부터 이후의 결과까지 마치 영화를 보듯 모두 일목요연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쿵쾅거리며 이렇게 엎어질 듯 영감을 붙들어 보려 하지만 도둑고양이는 여유만만 이런 그 다음에 긴 꼬리를 얄밉게 휘두르며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글을 쓰셨어요.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는 그림인 야묘도추도의 매력은 이렇듯 난리법석인 흥미로운 일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장장 200년 후 현대인들에게까지 그 실감을 전해준 데 있다. 주제가 요란하다 보니 그림의 구성 요소들도 어디라 초점이 없이 화폭 전체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구도가 치밀하기 그지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편 위에서 왼편 아래로 흐르는 시선이다.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선상에 이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 그 다음에 담뱃대 들고 바로 넘어지려고 하는 이 영감님, 그리고 영감님 앞에 있는 탄건, 그리고 암탉, 눈뻘건 암탉, 그리고 그 병아리 한 마리가 세 마리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한 마리는 이쪽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이렇게 한 선상에 딱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선상 위에 고양이 한 마리 있고 나무조차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면 뜰의 살구나무 가지도 이 방향으로 뻗었지만 이렇게 이제 살구나무도 설명해주고 마나님은 영감님을 보고 영감님 앞에는 암탉이 있고 암탉은 다시 고양이를 쫓고 고양이는 영감을 놀리듯 뒤돌아본다. 떨어지는 탄건조차 이 중심선 위에 놓였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섬세하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은 또 마른 모꼴로 정리된다. 내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다듬어 우상은 마나님 등, 좌상은 나뭇가지, 좌하는 고양이 쫓는 닭, 우하는 떨어진 자리틀의 윤곽으로 사선을 그었다. 다시 그림을 십자로 나누면 우상의 텐마루와 방을 네모지게 그렸는데 좌하 역시 사각형으로 정리되었다. 즉 암탉을 중심에 두고 좌상의 고양이, 우상의 탄건, 우하의 병아리 셋, 좌하에 또 병아리를 펼침으로 해서 어미 달게 안쓰러운 모정이 절로 부각되었다. 김득씨는 맺힌 데 없이 쓱쓱 그어댄 붓질로 생동감을 살렸다. 특히 잔가지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톡톡 쳐넣어 봄날의 움트는 생명력을 시사한 솜씨가 김홍도와 어금버금하다. 네. 이렇게 요 마을 목골로 이렇게 선 안에 이렇게 그림을 클로즈업해서 쫙 이렇게 그렸죠. 어금버금하다는 거는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우리 말인데요. 예쁘죠. 어금버금하다. 예. 지금까지 읽어본 그 야묘도추도 오수석 선생님의 글을 보면 묘사를 굉장히 실감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각적 심상 그리고 청각적 심상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오늘 이런 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명문장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사는 이렇게 보여주기, 심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한 순서, 방향을 가지고 또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나 방향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부터 한번 보면 왼쪽에는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 안개 같기도 해요. 이 그림은 약간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노가 보이고 배가 있고 그 배 안에는 그물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다시 구름이나 안개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가면 달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달 위로 달빛이 쫙 하늘로 퍼져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하늘은 밑에는 하얀색인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환하다가 다시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5가지 감각과 그리고 공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으로 오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전문적으로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아주 감동했던 글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각적인 심상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각적인 심상하면 저는 그 혼불 5권에 나와 있는 연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연에 대한 표현을 잘했을까 정말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연을 만들기 위해서 연 박물관인가 거기에서 연을 1년 동안 연을 만드셨다고 해요.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을 만드는 장면부터 연을 날리고 하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문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색깔에 따라 연에는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었다. 흰몸에 둥그런 꼭지가 선연하게 붉으면 홍꼭지,
새까만 먹빛이면 먹곡지, 푸른 반달을 접어 붙였으면 청반달년, 또 만일 몸판을 3등분하여 색동으로 물을 들였으면 삼동치마연, 그리고 아름다운 오색 무지개를 넣었으면 무지개 꼭지연이라고. 이 형형색색의 연들은 매안의 언덕 위에서 바람을 타고 하염없이 떠오르면 흐르듯 날기도 하고 이맛배기를 느닷없이 흐려치는 바람에 호되게 맞아 공중에서 휘청 흔들리기도 하며 자기를 베어내려고 사기 먹인 실의 날카로운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며 달려드는 옆에 놈 서슬에 소스라쳐 허리다리 휘어지게 달아나기도 하다가 그 곤두박질 치던 연이 얼레의 튀김을 받아서 몸을 다시 고추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쫓기던 몸을 반공에 솟구치며 쫓아오던 놈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 광경들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유화를 막 벗은 어린아이가 서투르게 날리는 가오리연 말고는 그 달빛같이 흰 얼굴에 붉은 곤지 찍은 듯 곱고도 요염하며 하늘을 홀리려는 빛깔이며 엄중하고 위험에 가득 찬 혹은 위풍이 당당하여 구긴데 없이 제왕처럼 떠있는 아니면 한 마리 매나 솔개 마냥 민첩하고 날쌘 또 처연하리만큼 아득히 높이 뜬 연들은 하나같이 가슴 한복판이 둥그렇게 뚫려 있었다. 가슴을 도려내버린 그 자리에는 메마른 연달만이 가슴에 걸린 가시처럼 드러나 있고 그 구멍으로는 하늘이 그대로 푸르게 비치는 것이었다. 애도 창자도 없이 비어버린 연의 가슴을 푸른 하늘이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빈집을 아무 뜻 없이 통과하는 바람처럼 하늘은 비치는 것일까? 강실이는 살인문간에 선 채로 하염없이 연들의 뚫린 가슴을 올려다 보았다. 그 연들은 가슴에 하늘이 시리게 박힌 것처럼도 보였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 연들은 가슴에 하늘이 시리게 박힌 것처럼도 보였다. 그러니까 뭔가 비어버린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늘이 푸르게 박혀서 쫙 시리게 박혀 있는 것, 이게 마치 내가 꿈 꾸는데 그 꾸고 있는 그 꿈이 가슴속에 박혀 있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읽게 됐어요. 왜 연에다가는 구멍을 뚫는데요? 어린 날 강모는 그렇게 물었다. 그래야 잘 알지. 그게 바로 연의 비밀이니라. 기흥은 웃으면서 대답했었다. 비밀? 비어야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이렇게 비워야 자유를 얻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두고두고 여러 번 읽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보면 요즘에 잘 안 쓰는 그 연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연달이 뭐냐면 그 연 만드는 데 쓰는 그 대나무 살 같은 거, 그거를 연다리라고 해요. 근데 이 연달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쌀이죠.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칼로, 주머니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꼬챙이처럼 깎아서 그거를 연에다가 뼈대를 이루는 대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다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이 다리 5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그 머리다리 가장 굵어야 되고요. 머리다리는 머리에 오는 다리고 그리고 이제 귓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 귓다리는 연의 그 네 구퉁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위표 X가 되게 붙이는 거, 요거를 이제 귓다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몸 한가운데서 세로로 쭉 내려 긋는 그 살대는 이름이 또 되게 예뻐요. 꽁수다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에 딱 하는 거를 허리에 가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허리다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의 이 달들이 그 연의 몸매를 딱 잡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게 달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굉장히 예쁜 우리말이라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이제 그 시각적 신상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물감을 곱게 풀어 때로는 선연한 다홍으로, 때로는 쪽빛 청람으로,
또 때로는 아주 검은 먹물로 색칠하여 연의 이마에 갖다 붙였다. 그것이 바로 꼭지였다. 그러면 창백하게 핏기를 잃었던 연의 흰 이마에 선홍색 붉은 해가 찍히고 푸른 달이 만올로 뜨며 검은 동산이 신비롭게 두렷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뿐인가? 먹머리 동인 띠 아래 반달로도 숨고 어느 해인가는 소스라치도록 어여만 꼭두선이빛 초승달이 걸리기도 하였다. 예. 꼭두선이빛이 바로 여기 지금 이렇게 진한 이런 색인데요. 그거랑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느낌이 좀 오게 하려고 했어요. 예. 아주 색들이 그냥 막 쫙 이렇게 막 가슴에 확 밀려오지 않나요? 달이 점점 배불러 둥그렇게 차오르다가 드디어 만월이 되는 보름달과 그 달이 다 없어져 온전히 깜깜한 금음날 사리때에는 여한 없는 달덩어리처럼 온 바다에 물이 가득 차올라 조수는 그 어느 때보다 도도하고 높다랗게 밀려오는 것이다. 물은 달의 배를 담는다. 이 문장 참 좋지 않나요? 보름날의 보름달은 누가 보아도 이지러진 데 없는 온달이지만 칠흑 속의 먹장 같은 금은밥에 그 무슨 달이 뜬다고 온달이라 하는가. 그렇지만 보름의 달은 지상에 뜬 온달이요. 금음의 달은 지하에 묻힌 온달이다. 이게 그 무슨 달이 이 지하에 묻힌 달인 거예요. 사람의 눈이 무엇이리요? 그 눈에 보이면 있다 하고 안 보이면 없다 하지만 푸른 달빛에 눈썹 끝도 비치지 않는 어둠이 먹통보다 짙고 검은 밤, 다른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하에서 저 홀로 만월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최명희 선생님께서 묘사를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커다란 달은 누구나 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에 와 닿았던 거는 금음일 때 달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하에 온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달도 묘사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권에 아주 이런 매력적인 문장이 막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이 최명희 선생님의 그 혼불 문학관 전경이에요. 제가 이 혼불을 읽고 한번 혼불 문학관을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한 3번 정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사진을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너무 그 기품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간 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홀로 여유자작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여기 앉아서 찍은 사진이 조금 아까 그 사진이에요. 요 정자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정자 안에서 혼불 문학관 쪽을 바라본 거고요. 안에 들어가면 그 최명희 선생님 생전의 목소리가 그대로 이렇게 강연하시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친필로 써놓은 글씨가 있는데 어찌나 글씨가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그 글씨를 사진 찍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너무나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예. 한번 가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석재 선생님의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이라는 그 초단편 소설집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은 굉장히 짧은 단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특이하게도 단편에서 더 짧은, 그러니까 한 편이 2쪽 반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짧은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특히 이 묘사하는 문장은 정말 그 실감이 어찌나 실감이 나는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작품은 이제 고수라는 건데 이 고수는 이제 당구 고수예요. 그래서 당구 고수가 내기 당구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이 글을 읽으면서 당구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합이 무르익으면서 시종일관 불리하던 고수에게 역전의 기회가 왔다.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던 내 친구의 속삭임에 따르면 승부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공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공을 치지 않았다. 1분 또 1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던 수군거림이 멎었다. 수다쟁이도 끈질긴 수다를 멈추고 그와 공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다. 그 떨림조차 멈췄을 때 그는 큐를 쳐들었다. 그가 친 공은 뜻밖에도 당구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고난도의 어려운 공이었다. 공은 먼 길을 돌아오느라 목적구에 닿기 전에 달려오던 힘이 많이 줄어 있었다. 이게 공이 쫙 이렇게 돌면서 천천히 속도가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수다쟁이는 공이 맞지 말기를 바라고 한껏 턱을 뒤로 젖히고 몸을 비비 꼬고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전깃줄에 앉은 참새떼처럼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공이 맞기를 바라면서 턱이 빠져라 하고 앞으로 내밀다가 문득 맞은편에 있는 그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눈은 굴러오는 공에 맞춰져 있었으나 그 외의 변화는 없었다. 치기 전이나 치고 난 다음이나 한결같았다. 예, 재밌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장면 재밌으세요? 저는 그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떼처럼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 정말 재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이 문장 그러면 김훈 선생님의 그 흑산에 있는 이게 이제 또 시각적인 심상인데 아주 다른 맛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글이에요. 황사형의 처가 동네 마제는 강들이 만나는 두물머리였다. 강원 산역을 돌아 나온 북한강과 충주, 여주, 이천의 넓은 들을 지나온 남한강이 마제에서 만났다. 강들은 서로 스미듯이 합쳐져서 물이 날뛰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날뛰지 않았다. 예. 물은 넓고 깊었으나 사람의 마을을 어려워하듯이 조용히 흘렀고 들에 넘치지 않았다. 마제의 농경지는 물가에 바싹 닿아 있었다. 수면과 농경지가 턱이 지지 않아서 아이들도 동이로 밭에 물을 퍼 나를 수 있었다. 북한강 물은 차갑고 남한강 물은 따스해서 두물머리 마제에는 아침마다 물안개가 피었다. 해가 떠올라 안개가 걷히면 강은 돌연 빛났고 젖은 산봉우리 위에 윤기가 흘렀다. 하남쪽 검단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산엽을 굽이치며 다가오는 두 줄기 물길이 푸른 띠처럼 보였다. 강은 흐르고 또 흘러서 합쳐져서 더 큰 물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도성의 들을 적시고 먹이면서 바다에 닿았다. 강물은 합쳐져서 스스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들과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나아갔다. 마음이 강물 같아서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 마음으로 세상을 이룰 때 세상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었다. 그것은 푸른 강물처럼 분명했다. 예. 자, 다른 김훈 선생님께서 쓰신 여러 소설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다 기가 막힌 표현들 많지만 저는 이제 이 흑산에 나오는 요 장면, 두물머리를 묘사한 장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시각적인 심상에 대한 그런 여러 작품들을 읽어봤는데요. 이제는 청각적인 심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대나무 숲 사진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부산에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이라는 곳에 아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52만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넓은 곳이죠. 거기에 금강소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숲 이런 숲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런 대나무 숲도 있어서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대나무 숲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숲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대나무 숲에서 일어나는
대나무의 소리, 그거랑 같이 함께 내가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 나는 어떤 문장을 쓸까? 그러면서 이 이제 화면을 쭉 컷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스토리나 문장들을 적으면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적어 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 대숲에서 나는 소리를 글로 옮긴 그런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청각적 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